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탈당 그리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유 의원 지역구 대구 동을 지역의 공천을 계속 늦추면서 유 의원을 사실상 당 밖으로 내몰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막판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뭔가 유승민 의원의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당 잔류, 대표직 유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뒤에 노선 투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은 선거 앞두고 그냥 응급 봉합만 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유승민 의원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11시, 거의 1시간 남겨놓고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스스로 탈당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쫓겨난 걸까요? 예, 당연히 쫓겨난 걸로 봐야 되고요. 저는 이제 유승민 이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에 시대착오적인 구태 정치로 맞선 게 아닌가. 일단 이게 먼저 공관위 결정을 보면요. 예. 당연히 처음에 유승민 의원이 배신의 정치를 했더라도 일단 이게 국민과 당원의 심판에 맡겼어야 됩니다. 이 말은 경선을 붙였어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컷오프를 시키더라도 미리 다른 후보들과 똑같은 절차에 따라 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후폭풍을 막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게 후보 등록까지 해서 무소속까지 맡게 한 거는 이건 두 번 주기는 부관참시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공간에는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이 맞고요. 그럼 이게 유승민 의원은 어떠냐? 유승민 의원도 이게 공천 탈락에 대해서 어떤 자기는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이게 바로 시대착오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어허.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든 선당 후사. 예. 결국 유승민 의원은 뭐라 했느냐면 어떤 권력도 국민보다 이길 수 없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걸 다르게 바꾸면 어떠한 정치인에게 개인적 이익도 당의 전체 이익을 앞설 수는 없다. 따라서 이게 선당 후사의 자세로 백의종군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탈당하고 불출마를 하면 몰라도 그냥 무소속 출마는 맞지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항상 이게 공천 탈락하면 탈당해서 국민 심판을 받기 무소속 출마. 이게 바로 구태 정치라는 거죠.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반론으로는 동의를 하겠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이 파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지난해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를 얘기했을 때부터 이게 발단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미 사태는 예견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신의 정치 얘기했고 또 국회법 개정안 파동 때 청와대가 각을 세웠고 말이죠. 예.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청와대는 일단 유승민 의원은 안 되겠다. 당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예.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유승민 의원의 공천을 둘러싸고 서로 이제 폭탄 돌리기니 핑퐁 게임을 했었잖아요. 예. 서로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 했던 것이겠죠. 물론 만약 유승민 의원을 컷오프 시키면은 이제 수도권의 이제 선거의 역풍 우려해서 그런 것도 있겠으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청와대를 의식한 거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예. 굳이 돌려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양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에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데 이양구 위원장도 사실 청와대 눈치 보려고 했던 것이고 예. 아무튼 이것은 친박의 패권주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 유승민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권력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2항입니다. 오늘 저는 헌법에 의지한 채 저의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습니다. 권력이 저를 버려도 저는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동지들과 함께 당으로 돌아와서 보수 개혁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자,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당 지도부 입장에서 어차피 저렇게 될 바에는 질질 끌어서 여론만 더 관심 끌어놓느니 처음부터 그러면 공천을 안 주지 말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 공천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그래도 유승민 의원이 형식적으로나마 탈당을 하게 만드는 게 좋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관위원장 입장에 생각한다면 어떤 게 더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앞에 방법이 당연히 올바른 거고요. 예.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제가 이제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다른 후보자와 똑같은 절차나 원칙에 따라서 똑같이 컷오프 뺐으면 이 정도 파장은 안 될 겁니다. 아하. 따라서 이게 오히려 이제 처음에 후폭풍을 막기 위해서 계속 끌면서 오히려 사태를 더 키우고 더 악화시켜 온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른바 무소속 연대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먼저 탈락을 하면 유승민 계가 세력을 집결하고 뭐 이재호 의원, 주호영 의원 그 개파 떨어져 나간 비박계 의원들의 어떤 뭐 결속 이걸 더 크게 했지는 않았을까요? 혹시 먼저 탈락을 했다면?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게요. 예. 지금 이번에 유승민 의원이 탈당해도 그 같은 계보 중에 이종훈 의원이나 또는 이게 김희국 의원 이런 분들 탈당 안 하고 잔류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게 먼저 잘랐다 해서 관익에 무소속으로 다 나가서 그거 규합한다 이거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대구에서는 뭐 몇 분 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예.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는 유승민계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그거는 지나친 기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결국은 이렇게 선택이 됐으니까 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의 후폭풍, 예를 들어서 이게 총선에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미칠까요? 유승민 의원의 이런 무소속 출마가 유승민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아니면 다른 대구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대구 지역의 민심은 이제 유승민 의원이 어떠한 선거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유승민 의원이 지나치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선거 전략을 짠다면은 예. 대구의 민심이 유승민 의원에게 마냥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전 유승민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은 증폭될 가능성이 많다. 대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의 경우는 상당히 저는 이 영향을 미치리라고 봐요. 유승민 의원의 이번 사태는 누가 봐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정당 정치였거든요. 아까 서 변호사께서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친박 패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당 정치나 정당 민주주의로 볼 때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일단 컷오프를 시키면은 쫓아낸다는 비난 여론이 두려워서 마지막까지 끌고 갔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선거법상의 당적 변경은 오늘부터 안 되는 거를 사실상 이용했던 거고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탈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서 변호사의 일반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건데 이러한 것들이 수도권에 영향을 주죠. 당연히 민심이라는 거는 물론 여당 야당의 유권자들로는 다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는 저는 상당히 새 누리당에게는 부정적인 표심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어제 저 기자회견 밤 11시가 넘게 했던 기자회견 YTN에서도 나갔습니다만 청와대도 봤을까요? 예. 봤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제가 보기에 깔끔하게 처음에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걸 질질 끌면서 더 영향을 가져오도록 했는 이런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이거 생각할 게 어떤 이게 유승민 의원이 계속 이 헌법 1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게 청와대에서는 그게 저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승민 의원이 전에 원내대표 살때할 때도 민주공화국이다. 예. 이번에도 이게 모든 권력 국민으로 나온다. 이거 당연한 헌법 1조거든요. 이걸 왜 유승민을 계속 강조합니까? 이 말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그럼 독재를 하고 있는 아니면 이게 여왕이 지배하는 군주국이냐? 이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게 어떤 정책적인 노선의 대립이나 투쟁은 좋지만 이게 어느 정도 검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지나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상당히 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일면 유승민 의원의 헌법 1조 1항을 얘기했던 것과 어제 1조 2항을 또 얘기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공천은 당이 하는 거고 그리고 공천이 당의 고유기능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국민들의 혈세로 정당 보조금을 받습니다. 정당은.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의 의사에 부합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공천을 혁신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선거 승패를 많이 좌우해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금 이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이 공천, 이 막장 드라마는요. 통치권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에서. 통치권이란 말은 구시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군주시대나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 시대는 통치권이라는 말 자체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헌법 1조를 거론한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금도에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어제 현역 의원 5명이 탈당을 했죠. 어떤 분들인지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이재호, 그다음에 주호영,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 예. 그다음에 우리 유성걸 대구시당 위원장, 예. 이런 분들이 탈당을 했죠. 예. 그분들의 행보는 어떻게 각자 하지만 대부분 다 무소속 출마를 할 예정이니까 탈당을 했을 텐데
파급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분들이 전부 이게 그 비박 연대라는 구심점은 공통점이 있지만 예. 전부 이게 친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의 탈당과 유승민 의원의 탈당은 전혀 180 그렇죠. 틀린 거죠. 예. 그다음에 이재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분도 이게 친이계지 친윤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 다 탈당의 동기는 틀리고 뭐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나 또는 이게 주호영 의원 정도는 이게 무소속에 상당 경쟁력을 가지지만 어떤 이게 다른 분들 물론 윤상현 의원도 물론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걸로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수도권에서 이재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러면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예. 드려서 좀 죄송한데, 자 그러면은 이재호 의원, 주호영 의원, 예. 이거는 이제 김무성 대표도 막판까지 좀 구제를 그렇죠. 했었고, 실제로 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낸 상황이거든요. 좀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주호영 의원의 그 가처분 판결은 정말 이게 그 저도 법조인이지만 처음 보는 아주 이게 그 아마 최초의 판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었죠. 그렇죠. 예. 결국 이제 그 공관위에서 그 재의결을 할 때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 8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7분밖에 없었다는 그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항고를 했을 때 적시 항고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항고심에 뒤집어지면 바로 될 거고요. 근데 그게 후보 등록이 내일 모레까지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니면 이게 그 재공모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그 후보를 이인슬 후보를 공천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 이제 뭐 여성 인천시당 여성위원장이 김정심 위원장이죠. 예,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만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윤상현 의원이 좀 있는데 탈당 이후에 그 후폭풍, 그 구도는 어떻게 그래서 될까요? 윤상현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3,500여 명하고 같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예. 김정신 후보가 거기서 새누리당의 조직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기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 윤상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당선된 다음에 복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막말 논란 가지고 새누리당으로서는 뭐 컷오프 안 시킬 도리가 없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뭐 거의 그 무공천이나 마찬가지다. 공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천을 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워낙 이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다 보니까 김정신 위원장을 공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뭐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윤상현 의원이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의 발언 내용 먼저 직접 들어보고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바대로 제가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서 이 당의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정상화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일단 이 당에 남기로다가 결정을 갖다 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당의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거론할 때마다 과연 이 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전 사람들의 의심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이번 거치 파동 이전에 셀프 공천 파동이 있었고요. 그 뒤에 또 거치 파동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거치 이후에 이번에 다시 남기로 하는 그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의 어떤 리더십, 어떤 카리스마 이건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당의 주도권이라든지 당 내에서의 존재감은 뭐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확보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번에 셀프 공천 때문에 처음 문제가 됐던 거죠. 대개 이제 기존의 경우에는 당 대표들이 안정 우선권과 그 안정권이 아닌 상태의 경계선에 위치함으로써 이제 결집을 도모하고 그리고 뭐 당의 결기를 보여주고 이래 왔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비춰볼 때 특히 이제 이번에 이 김종인 대표는 본인이 직접 이 공천권을 행사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번 셀프 공천이 뭔가 이 사례에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은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서 촉발이 됐던 건데 거기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존의 이른바 친노무현 세력, 예, 구주류라고 부르는 세력들과의 어떤 정체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고 지금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이제 정체성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김종인 대표가. 그 두 가지로 볼 때 우선
비례대표의 그 선정이 그렇게 적절치는 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19대 때는 비례대표 1번을 전태일 여사의 동생 전 의원을 했었고 2번은 이제 시각장애인인 최동희 의원을 했었거든요. 뭐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례대표라는 것은 당의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정치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아직 한국의 비례대표 제도거든요. 예. 직능을 대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 취약계층이나 정치적 소외자들을 비례대표에 선출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그런 면에 비춰볼 때 상당히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셀프 공천과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중앙이나 이제 구주류로부터 반발이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당의 정치성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 그 과정 속에서 김종인 대표가 보여줬던 그 좀 일방주의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친노 패권을 우리가 비판하고 뭐 친박 패권을 비판합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패권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 정치는 항상 갈등이 존재하는 곳에 그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게 정치라는 기능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김종인 대표의 그 말이 옳다 그러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김종인 대표의 문제 처리 방식은 상당히 소통의 부재라는 표현을 비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김종인 대표의 입장이 뭐 본인 얘기대로 의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일단 아쉬운 게 환자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뭐 의사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거기서 맞대응할 환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치료하고 나서 쉽게 말해서 이번 총선 지나고 나면 이제 환자도 다 나을 거 낫고 그럼 생각해 보니까 진료 과정에서 나한테 좀 반말도 하고 뭐 기분 나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항의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공천과 둘러싼 이 친노 진영과의 어떤 갈등 이건 완전 봉합됐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봉합될 수가 없고요. 저는 이제 이번 갈등 사태에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얻은 것은 결국에 얻은 것은 비례 2번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게 얻은 게 전혀 없어요. 변한 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당의 체질 개선이죠. 예. 이 체질 개선은 이것도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일시적으로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봉합이 되겠죠. 예. 왜? 서로 공멸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게 선거 끝나서 김종인 위원장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나 그만두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 나 그만두겠다. 이게 통하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친노 세력 입장에서 불감청 고소원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김종인 그때 그만두겠다는 거는 지금 그만두겠다는 거는 다르다. 하늘 땅이죠. 예. 그때 그만두겠다는 거는 전혀 아쉬울 거나 붙잡을 이유도 크게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저는 일시적인 봉합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같이 가기 힘들고 아마 이게 친노 색깔을 완전히 뺀다는 거는 영원히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만둔다는 거를 지금 와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더 얘기하는 거는 좀 그 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서 여기서 멈추도록 하죠.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상황을 바라본 뭐 의사, 뭐 환자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옆에 지켜보는 사람들,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동안 뭐 정청래 의원, 그다음에 이해찬 의원 탈당시키고 이럴 때만 해도 어느 정도 뭐 일각에서는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당의 색깔을 바꾼다라는 박수를 치던 사람들도 그런데 비례대표 2번 하신다네? 예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보고는 좀 실망도 좀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주류 세력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뭐 불평이 있었겠죠. 그러나 워낙 뭐 당을 추스리려 들어온 분이었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을 했던 인사잖아요. 김종인 대표가. 그래서 아무 얘기도 못했던 건데 셀프 공천 논란은 일단 우리 정치가 다른 것과 달라서 어떠한 형태로든가의 감동, 희생, 봉사 이런 게 좀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바로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았던 거고 또 보다 본질적인 거는 선거 이후에 이 당의 뭐 정체성 얘기를 아까도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이 야당의 선명성을 더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중도 또는 우클릭을 통해서 어떤 표심을 더 확장할 것이냐의 이 양대 기로에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저는 너무 이 둘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양극단으로 대척점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당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와 이 구주류는 이 공천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당의 정체성을 문제 삼는단 말이죠. 예. 이러한 것들은 노선 투쟁을 통한 권력 투쟁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겠으나 너무 이걸 이분법적으로 보는 이 관점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법적 관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명단 가운데 1번부터 일단 5번까지만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경미 교수는 결국 공천을 받았어요. 예, 그 논문 뭐 이게 표절 논란이 있었지만 공천을 받았고요. 네. 제가 보기에 명단 중에 가장 아마 특이한 게 6번, 이제 5번까지 놓으면 6번
김형건 후보가 있습니다. 김현권 후보요. 이분은 예. 이제 그 원래 그 김종인 원래 아내는 이분은 이제 C그룹 거의 당선권 밖에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중앙에서 투표를 통해서 1위를 했지 않습니까? 투표 1위 했던 분이죠. 예, 그래서 6번 받은 이런 분들이 좀 특이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철희 그 전략본부장도 8번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도 이게 원래 그 문재인 의원이 그 영입한 이런 후보인데요. 그 8번을 받게 됐죠. 예. 그 교수님께서는 뭐 1번부터 10번 일단 중에서 뭐 특이하게 좀 관심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당직자의 케이스가 이제 송옥주 씨하고 이제 이철희 전략본부장인데 예. 당직자 케이스는 2명이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어떤 그 좀 약자나 소외계층을 배려한 흔적은 대단히 적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볼 때 뭐 이 민주당만 더불어민주당만 그런 건 아니겠으나 이 비례대표가 어떤 크게 이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는 명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도 살펴보죠. 국민의당도 어제 확정한 비례대표 명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비례대표 순서 그동안도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박선숙 사무총장은 5번으로 좀 밀려난 것 같고요.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1번이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입니다. 과학기술 쪽을 좀 많이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도 원래 의사 아닙니까? 예. 따라서 그 과학 쪽으로 이공계에 많이 그 배려한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천정배 위원장과 두 분 2대1로 서로 2대1로 이게 나눠서 이래 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 눈에 띄는 게 4번의 이상돈 위원장인데요. 예.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게 지금 더민주의 김종인 위원장이나 예. 또 이게 국민의당의 이상돈, 그다음에 이거 새누리당의 강봉균 예. 이런 분들이 전부 이게 어떻게 보면 70대 후반 아닙니까? 예. 참 이런 분들이 그 옛날에 김종인 대표가 이런 말 했습니다. 77살에 국회가 쪼그리고 앉아서 되겠느냐. 따라서 이게 너무 이게 정책에 물론 나이가 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너무 이게 고령화되고 구시대 인물들이 어떤 당의 주류로 나서는 게 참 썩 좋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강봉균 선대본부장은 본인이 물론 비례는 나가진 않았죠. 않았다고 예. 그랬어요. 선대위원장 맡은 거죠. 예, 8번 그 이태규 선대위 전략홍보본부장 역시 이제 논란이 됐던 분 근데 이제 아니겠습니까? 8번은 뭐 지금 뭐 역시 선거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8번이 당선 안정권이 당선권이 되는 아니죠. 분이지만. 현재로 볼 때 국민의당이 뭐 지금 참신함도 사실 뭐 거의 사라졌고 이번에 또 이 비례대표 공천이라든지 이 공천 과정에서도 뭐 이 천정배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자기 사람 챙기기에 뭐 현안이 됐었고 그 보수선사는 뭐 몸싸움까지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8번까지 갈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아까 더불어민주당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전문가를 배치한 그런 흔적은 좀 보입니다만 안 대표와 천 대표가 천정배 공동대표가 너무 자기 사람 챙기기에 많이 신경 쓴 흔적이 너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도 별로 국민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거나 득표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아까 그 8번 이태규 그 그래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이 당선 안정권 여부는 뭐 차치하고요. 저희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국내 선택에 달려 있겠죠. 그런데 왜 짚어봤냐면 공천위원을 하다가 나중에 사퇴를 하고 비례대표를 신청을 해서 이게 당원 단계에 맞는 거냐, 왜 심판하던 사람이 갑자기 선수로 뛰느냐 논란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는 것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뭐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최창렬 영인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